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키스트 등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연구윤리 문제와 출연연 방만 경영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의 연구 정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의결될 경우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연구 정지 원전이 될 전망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 만에 한일 양국이 WTO 제소에 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만남의 물꼬가 트였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는 키스트의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인턴 활동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또 연구과제 중심 제도, PBS 개선이나 폐지에 대한 요구와 달 궤도선 발사 계획을 미루기로 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조 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초대형 국책 사업인 중이온 가속기 구축 사업이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가속기 구축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장치부터 양산 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IBS 핵심 사업인 중이온 가속기 구축 사업. 입자를 매우 빠르게 가속해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내는 첨단 장비로 1조 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핵심 장치인 초전도 가속 모듈 양산이 늦어지면서 내후년 예정된 완공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1일까지 모듈 22개가 완성돼야 했지만 현재까지 1개만 반입됐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걸 봐서 이게 과연 그 완공 시점이라고 한 데서 과연 끝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스럽거든요. 사실은 품질에 관련해서 정말 양보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중이온 가속기 사업단의 채용 비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연구실 선후배가 응시자와 면접관으로 만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입니다. 미진하다고 생각된다면 IBS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의 감사 역량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는 것이 지난 2017년 IBS에서 발생한 유니스트 학생연구원에 대한 성희롱 문제 처리가 미비했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성희롱 사건은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 트라우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분리 통제가 돼야 되는데 두 달, 석 달 동안 이러다 보니까 2차 피해가 또 발생했습니다. 기업의 사회이사로 활동하는 카이스트 교수들이 이사회 안건 찬성률이 99.8%로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기초과학연구원 IBS에 대한 종합감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차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IBS에 대한 과기부 종합감사 결과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한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은 과기부가 9월까지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해놓고 안 했다며 결국 국감도 피하고 덮어주고 봐주려고 연말까지 연기한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종합감사에 따른 감사 처분 내용을 9월 중 확정해 IBS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IBS 종합감사 결과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오전 위원회 회의를 열고 월성 원전 1호기의 연구 정지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연구 정지안이 의결되면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연구 정지 원전이 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고 지난 2월 원안위의 연구 정지를 위한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며 원안위는 지난달 회의에서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의결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YTN이 연속 보도했던 1,500억 원 규모의 해양 플랜트 연구 사업 예산 낭비 실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거대한 연구 시설을 부실 시공하고 연구비를 흥청망청 쓰는데도 상급 기관들은 사실상 무기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바닷속 3,000m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세금 952억 원을 들여 만든 심해 공학수조. 금가고, 물세고, 휘어지기까지 해서 가동은 엄두도 못 냅니다. 국정감사에선 부실 가능성이 착공전 타당성 조사 때부터 제기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구조물을 짓기엔 지반이 너무 약해 보강 공사를 지시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산업기술진흥원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빚어진 시행착오라는 황당한 해명도 내놨습니다. 사업기간 연장 27개월 연장하고 그다음에 공사 계약 변경을 2차례 하고 사업비 증액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세계 최초로 최대 규모의 그 심해 수조를 건설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의 심해 수조 건설을 추진한 건 해양 플랜트 연구소. 연구소는 심해 수조 이외에도 해양 플랜트 고급 기술 연구 기반을 구축한다며 사업단을 만들어 600억 원 넘는 연구비를 썼습니다. 고가의 실험 장비를 170억 원어치나 샀고 국내외 출장비로만 8억 원을 사용했지만 연구 실적은 없고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 세금이 지금 너무 아까웠거든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얘들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관리 감시해야 할 산업기술진흥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연구비 사용 실적을 매년 검토해놓고 한 번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놈의 감독기관이 저 모양입니까? 650억 갖다가 저렇게 흥청망청 쓰는데 문제 삼을 게 없다, 적정하게 쓰였다. 한번 쳐다보기나 했습니까? 감사원이 해양 플랜트 연구소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예산 낭비를 방관한 상급 기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 만에 갈등 해소를 위한 절차가 처음 시작됩니다. 한일 대표단이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WTO 제소에 대한 양자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수출 규제 영향이 아직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불화수소 등 핵심 소재 3가지의 수출을 규제한 지 100일째를 맞는 11일. 한국과 일본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지난달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제소한 뒤 처음으로 진행되는 양자협의 자리입니다. 큰 돌파구가 마련될지는 미지수지만 일단 만남의 물꼬가 트였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당장 특별한 태도 변화는 저희한테 감지된 건 없습니다. 국장급이 이끄는 양국 대표단은 11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협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점과 WTO 비합치성을 저희가 분명히 제기를 할 거고요. 그것에 기초해서 서로 만족할 만한, 서로 합의할 만한 해결책이 있을지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 일단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지난 석 달 동안 미친 영향은 초반 우려와 달리 크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핵심 소재 수출 허가는 단 7건만 나왔지만 국내 업체들이 재고 확보와 대체품 찾기에 나서면서 생산 차질은 미미했습니다.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 수출 규제 이후 국산화를 포함한 거래선 다변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고요. 그중 일부 업체의 제품이 테스트가 완료되어 일부 공장에서 투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위기를 통해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진 점은 하나의 소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 배제를 함으로써 앞으로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일본이 수출을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양국이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고는 해도 길게는 3년 이상 걸릴 수 있는 만큼 전략적 대비와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이준입니다. 이번 삼성의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초대형 투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부수로 평가됩니다. 특히 LCD를 넘어 바짝 추격하고 있는 중국을 글로벌 시장에서 완전히 따돌린다는 전략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빠르게 뒤쫓아온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주력 상품인 LCD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삼성의 13조 원대 대규모 투자는 이런 고민에서 비롯됐습니다. 외부의 추격이 빨라질수록 그 도전이 거세질수록 끊임없이 혁신하고 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기존의 LCD 생산 라인을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는 겁니다. 차세대 제품은 퀀텀닷, 이른바 QD 디스플레이입니다. 색 재현력이 월등히 높은 장점을 바탕으로 초고가 TV에 쓰이는 대형 패널 생산에 주력한다는 전략입니다. 무엇보다 소형 OLED 분야까지 투자를 늘리고 있는 중국의 추격을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겼습니다. 삼성이 이런 신기술을 도입한 대형 OLED 시장을 간다고 하면 대형 OLED 시장에서는 중국의 기술 격차를 벌여서 이 분야에는 계속적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가져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효과 역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산 공장의 연구개발 인력뿐 아니라 주변 관련 산업에도 훈풍이 불 전망입니다. 이번 투자는 QLED 기술 혁신 투자입니다. 이로 인해서 당장 올해부터 투자가 진행된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로 인해서 관련 산업의 일자리가 8만 개 이상 창출된다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도 내년 디스플레이 분야 예산을 올해의 3배가 넘는 1,113억 원으로 편성하는 등 물밑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이달 수출이 감소세로 출발했습니다. 관세청은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줄어든 131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27.2%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선박 수출이 23.8%, 석유 제품 수출은 19.6%로 줄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 대만 수출이 줄어든 반면 베트남과 중동 수출은 늘었습니다. 또 대일본 수입은 23.8% 감소했지만 수출은 8.2% 증가했습니다. 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방역 과정을 돌아보면 사각지대를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어떠한 허점이 없도록 철저히 살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상황 점검회의에서 긴장 상태가 3주를 넘어가고 있지만 계속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방역에 조그마한 틈새라도 생기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축산 선진화의 시급함을 확인했다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최단 시일 내에 차단해가면서 축산의 선진화도 서둘러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잠복기를 넘긴 뒤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러스가 장소를 옮겨 다시 발병으로 이어지는 수평 전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14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된 곳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입니다. 두 번째 발생지인 백학면과 26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3일 사체에서 바이러스가 나온 야생 멧돼지가 발견된 비무장지대와 가깝고 강원도 철원과도 인접해 있습니다. 10월 9일 23시 10분부터 11일 23시 1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도 연천 지역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확진된 건 지난달 17일, 14번째 발생은 그로부터 22일 후에 확인됐습니다.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인 19일을 훌쩍 넘긴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첫 발생지에서 바이러스가 다른 곳으로 옮겨져 다시 발생하는 수평 전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학면과 신서면 농가는 같은 분뇨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살처분, 예방처분이 끝난 곳을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는 곳의 바이러스가 다른 지역으로 옮아가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14건의 발병이 어떤 원인과 경로로 엮였는지 아직 밝혀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은 여전히 철저한 방역과 살처분 등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올여름 북반구를 휩쓴 폭염으로 역대 최고 기온 신기록 400개가 쏟아졌습니다. 미 기후과학연구소 버클리어스는 북반구 주요 기상관측소의 40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럽의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 6월과 7월 지점별 국가별 최고 기온 기록이 많이 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역대 사상 최고 기온인 46도까지 수온주가 올랐고 영국과 벨기에 등도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이 모유에 유해 세균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아이오 대학 연구팀은 모유에 함유된 글리세롤 모노라우레이트라는 성분이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유보다 모유에 200배 이상 많이 들어있는 이 성분은 병원성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강력한 힘을 지녔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실렸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미국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업체인 네트라다인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네트라다인은 미국의 물류업체 차량 등에 장착한 인공지능 기반 카메라를 통해 운전자 보조 기능을 구현하며 도로와 운전자의 행동 정보도 수집하는 기업입니다. 현대차는 이번 협약으로 네트라다인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수준 높은 보조 시스템과 자율주행에 필요한 고정밀 지도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애플이 홍콩 경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도록 아이폰에서 삭제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애플사가 성명을 통해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자사의 가이드라인과 홍콩법에 위반된다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맵 라이브라고 불리는 이 애플리케이션은 시위 참가자들이 인터넷상에 올린 정보를 취합해 경찰의 위치와 최루탄 사용 여부 등을 알려주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애플은 지난 4일 자사의 아이폰에서 홍콩 맵 라이브 앱을 판매를 허용했다가 중국 광역 매체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이번에 삭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외국 기업은 중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중국인들의 민족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또 법치에 도전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해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해치는 극단적인 폭력 행위를 지지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영수증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한국산 중량 감열제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EU 집행위는 관보를 통해 유럽 감열제 협회가 특정 한국산 중량 감열제 수입품이 덤핑 판매돼 EU 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소함에 따라 반덤핑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최장 14개월에 걸쳐 한국산 중량 감열제 수출업체가 EU에 덤핑 판매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감열제는 표면을 화학물질로 코팅해 열이 가해지는 지점에 색이 나타나는 특수용지로 영수증이나 대기표 등을 만드는 데 주로 쓰입니다. 만약 덤핑 판정이 내려지면 해당 제품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969년 7월 20일) 인류 최초로 인간이 달에 착륙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달 착륙 5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 산책에서는 이 달 착륙 성공에 기여한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영화일까요?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